형제 간의 재산 문제로 다투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당신의 재산을 두고 서로 눈치를 보거나 섭섭한 행동을 하는 걸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형제들과 등 돌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권력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는 말, 요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0년 전 조선시대에도 똑같았고, 아니 어쩌면 그때는 더 처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툰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왕이었고, 지는 순간 가족 모두가 죽는 권력 싸움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 태종 이방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종대왕의 아버지, 조선을 반석 위에 올린 성군.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혹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직접 죽여야만 했습니다. 1398년 8월 25일 깊은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라진 그 어둠 속에서 이방원의 손은 마치 낙엽처럼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한 장의 종이에는 내일 새벽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명단의 맨 마지막 줄에는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동생, 세자 방석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이 밝으면 나는 이 손으로 직접 내 동생을 죽이게 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신과 자신의 자식이 죽고, 먼저 칼을 들면 어린 동생을 죽여야 하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고,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본능이었으며,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공을 세웠지만, 세자는 10살짜리 막내 방석이 되었고, 그 뒤에는 권력을 독점하려는 정도전이 있었으며, 이방원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죽거나 죽이거나. 며칠 전 이방원에게 전달된 밀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으니, 정도전이 왕자들의 사병을 모두 빼앗은 뒤 전쟁터로 보내 하나씩 제거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아들 이양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아이는 공교롭게도 동생 방석과 똑같이 10살이었으며, 방석이를 살리면 우리 향이가 죽는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도 부모시라면 아실 겁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식을 해치는 일이라 해도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방원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명단 마지막에 명일 새벽 명단에 적힌 모든 자들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제거한다고 적었고,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동생 방석의 이름 위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존을 위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평생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방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남자,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남자 승리했지만 평생 고통받은 남자의 이야기를. 1392년 7월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고, 고려 500년이 무너지고 새 나라 조선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백성들은 환호했고 개혁을 꿈꿨지만 정작 궁궐안은 조용했고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왕이 된 이성계, 그러나 정작 그는 혼란스러워했으며, 내가 정말 왕이 되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위화도 회군 이후 그는 시대의 영웅이 되었지만 왕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곁에 있던 사람이 정도전이었고, 대감,
이제 새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정도전은 확신에 차 있었으며 고려는 썩었고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백성은 굶주렸기에 이성계라는 무력과 자신의 이념이 만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이성계는 정도전에게 그대가 설계하시오. 나는 군인이오라고 말했고 그날부터 조선의 실질적인 설계자는 정도전이 되었으며 한양천도, 경복궁 건설, 법전 편찬, 토지 개혁 등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고 실록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으니 나라의 모든 제도를 정도전이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후계 구도였고 이성계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으니 장남방우, 차남방과 삼남방해, 사남방간 그리고 다섯째 이방원이 있었으며 그중 가장 뛰어난 건 누가 봐도 이방원이었고 고려 말 과거에 장원급제했으며 위화도 회군 당시 아버지를 설득한 핵심 인물이었고 조선 건국 과정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한 실무 책임자였다. 하지만 세자는 이방석이 되었으니 이성계의 계비강 씨가 낳은 막내 아들이었고 겨우 10살이었으며 실록은 기록하기를 방언이 공이 컸으나 세자는 어린 방석으로 정해졌다고 했고 이유는 간단했으니 정도전이 원했기 때문이었다. 정도전에게 이방원은 위협이었고 너무 똑똑했으며 너무 야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왕권 강화를 주장했기에 정도전의 구상은 달랐으니 왕은 상징이고 재상들이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이었으며 조선은 신권 중심 국가가 되어야 했고 그러려면 약한 왕이 필요했으며 어린 방석이 완벽했다. 이방원은 분노했고 나는 조선을 세우는데 피를 흘렸다. 아버지를 설득한 것도 나, 더러운 일 떠맡은 것도 나. 그런데 세자는 10살짜리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참았으니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이성계는 강씨를 사랑했으며 정도전을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이방원은 정도전을 찾아갔고 정선생, 제가 세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었으며 정도전은 웃으며 공은 너무 뛰어나십니다. 그래서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방원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으니 내가 왕이 되면 나를 죽일 것이고 왕권을 강화할 것이며 그건 내가 꿈꾸는 조선이 아니다는 뜻이었다. 이방원은 생각했고 정도전이 살아있는 한 나에게 내일은 없다. 아니 우리 형제 모두에게 내일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실제로 정도전은 사병 혁파를 추진하고 있었으니 왕자들이 거느린 사병들을 없애겠다는 것이었고 명분은 왕권 강화였지만 실제로는 왕자들의 무력을 제거하는 수순이었다. 이방원은 형들을 찾아갔고 방강과 방번에게 형님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정도전은 우리를 제거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으며 형들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했고 아버지는 어쩔 것이냐. 정도전은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물었다. 이방원이 말했고 아버지를 설득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라고 했으며 그날 밤 이방원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고 이 길을 가면 나는 형제를 죽이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중얼거렸으며 1398년 8월 조선의 밤하늘에 칼날이 번쩍이기 시작했고 역사는 이것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부르게 되었다. 1398년 8월 20일 밤 이방원의 사저에 왕자 셋이 모였으니 이방간, 이방해, 이방원이었고 촛불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고 무언가 중대한 일이 논의될 것임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방간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고 다섯째, 이 밤에 우리를 급히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으며 이방원은 술잔을 채우며 형님들 술 한 잔 드십시오라고 말했지만 방이가 짜증스럽게 술 마시러 부른 게 아니지 않느냐.
어서 말해라라고 재촉했다. 이방원이 술잔을 비우고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형님들, 우리 곧 죽습니다라고 말하자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고 방간이 황급히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으며 이방원이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정도전이 움직입니다. 먼저 우리의 사병을 빼앗고 그 다음엔 요동정벌을 명분으로 우리를 전쟁터에 보낼 것이며 거기서 우리를 하나하나 제거할 계획입니다라고 이방원이 설명했고 방이가 서찰을 빼앗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이게 사실이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며 이방원은 확실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방간이 벌떡 일어서며 그럼 아범마마께 아뢰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외쳤지만 이방원이 쓴웃음을 지으며 형님, 아범마마께서 누구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말입니까? 정도전의 말입니까? 라고 반문했고 방간은 할 말을 잃었으니 이성계가 정도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방원이 계속 말했고 게다가 아범마마께서는 방석이를 세자로 삼으셨습니다라고 하자 방이가 주먹을 쥐며 그 10살짜리를이라고 분노했으며 이방원은 그렇습니다. 정도전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어린 세자를 앞세워 자신이 모든 권력을 쥐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방간이 무릎을 꿇으며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하느냐라고 절박하게 물었고 이방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정도전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방이가 미쳤느냐. 그건 영모다라고 소리쳤지만 이방원은 냉정하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영모로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싸워서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방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도전만 죽이면 되는 게 아니지라고 물었고 이방원은 침묵했으며 방간이 다시 방석이는 어찌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방원이 천천히 입을 열어 세자도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방 안이 다시 얼어붙었다. 방이가 동생을 죽이라고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를이라고 소리쳤지만 이방원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는 주먹을 쥐며 형님, 제가 이 말을 쉽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방석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정도전의 욕심에 이용당한 아이일 뿐입니다라고 말했으며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다. 하지만이라며 이방원이 소리쳤고 방석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복수의 명분이 됩니다. 정도전의 잔당들이 방석이를 옥립해 우리를 칠 것이고 그때는 우리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도 우리 처자들도 모두 죽습니다라고 절규했으며 방간이 고개를 떨구었고 방이도 입을 다물었으니 그들도 이방원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긴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방간이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 거사할 것이냐라고 물었으며 이방원이 보름 뒤 8월 26일 준비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라고 대답했고 그날 밤 형제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으며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곧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강은 형제의 피로 물들어 있었으며 한번 건너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었다. 1398년 8월 25일 밤 내일이면 피를 흘릴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며 이방원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은 더욱 또렷해져서 내일 해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의 아내 민씨가 조용히 다가왔고 대감이라고 부르자 이방원은 왜 안 주무시오라고 물었으며 민씨는 대감께서 주무시지 않으시는데 제가 어찌 잠을 청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고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평소 냉정한 그 얼굴에 오늘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대감,
정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이방원이 쓴웃음을 지으며 정 안 되다니 무슨 말이오라고 반문하자 민 씨가 더욱 조심스럽게 방석 도련님은 아직 아이입니다. 우리 아들 향이와 나이가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으며 그 순간 이방원의 손이 떨렸고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당신은 모르시오. 방석이를 살려두면 언젠가 향이가 죽소.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죽소라고 이방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으며 민 씨가 눈물을 흘리며 대감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 이방원은 고개를 돌리며 가혹하지 않은 길이 있었다면 이미 택했소라고 대답했고 민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으며 그날 밤 부부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같은 시각 궁궐 안세자궁에서는 10살 방석이 유모와 함께 있었고 유모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라고 말하자 유모가 어떤 꿈이었나이까 세자 저하라고 물었으며 방석이 칼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5째 형님이 라고 대답하자 유모가 황급히 방석을 안으며 괜찮습니다. 저하 그저 꿈일 뿐입니다라고 달랬지만 유모도 불안했으니 궁궐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정도전의 집에서는 그도 밤을 지새우고 있었고 측근 남은이 들어와 선생, 이방원이 무언가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정도전이 코웃음을 치며 알고 있네라고 대답했으며 남은이 선생께서 아시면서도 라고 걱정하자 정도전은 그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라고 말했고 남은이 하오나 선생 만일을 대비하여 라고 했지만 정도전이 손을 저으며 괜한 걱정일세 이방원은 똑똑하지만 대담하지는 못해라고 단언했으니 정도전은 틀렸고 이방원은 대담했으며 아니 절박했다. 밤이 깊어지고 자정이 지나자 이방원은 마지막으로 아들 이양의 방을 찾아갔고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으며 그 얼굴은 방석과 너무나 닮아 있었고 이방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향아, 아버지가 너를 지킬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라고 이방원이 속삭였고 그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조용히 방을 나왔으며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결연했다. 새벽 3시 이방원의 사저에 무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수백 명이 넘는 무장한 군사들이 칼을 갈며 명령을 기다렸으며 이방원이 갑옷을 입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신복 20번이 다가와 대감 준비가 끝났습니다라고 보고했고 이방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목표는 셋이다. 첫째 정도전과 그 일당, 둘째 세자 방석, 셋째 방번 대군이라고 명령했으며 무사들이 술렁거렸지만 이방원이 소리쳤다. 듣거라. 우리는 오늘 역적을 치는 것이다. 정도전은 어린 세자를 앞세워 이 나라를 농단하려 한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진다라고 외쳤고 무사들의 눈빛이 변했으며 이방원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출발한다는 명령과 함께 어둠 속에서 수백 명의 무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목적지는 셋이었으니 정도전의 집, 세자궁, 방번의 처소였고 조선의 밤하늘에 칼날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새벽 4시 정도전의 저택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부서졌고 정도전 나와라는 외침과 함께 무사들이 저택을 완전히 포위했으며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날이 들려 있었고 그 칼날들은 곧 피로 물들게 될 것이 분명했다. 저택 안에서는 급작스러운 소동에 놀란 하인들이 황급히 뛰쳐나왔지만 그들이 본 것은 무자비한 칼날이었고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들은 하나둘씩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으며 그 피는 새벽 이슬처럼 차가운 땅바닥에 스며들어갔다. 정도전은 침실에서 급하게 옷을 챙겨 입으며 밖에 소란을 듣고 있었고
그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으며 측근 나문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와 선생, 이방원입니다. 무사들이 집을 포위했습니다라고 보고했지만 정도전은 의외로 침착하게 이방원이 드디어 움직였구나라고 중얼거렸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라고 나문이 외쳤지만 정도전은 늦었네. 이미 포위되었다면 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그때 문이 부서지며 무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그 뒤로 갑옷을 입은 이방원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정도전과 이방원 두 사람이 마주했고 정도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으니 방원. 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라고 말했고 이방원도 쓴웃음을 지으며 정 선생, 본색을 드러낸 건 선생께서 먼저입니다. 우리 형제를 제거하려던 계획을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정도전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고 그래, 내가 너희를 제거하려 했다. 인정하지. 너희가 살아있으면 이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자 이방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이 나라가 망한다. 참으로 거창하십니다라고 비웃었다. 정도전이 한 걸음 다가서며 나는 조선을 설계했다. 이 나라의 모든 제도, 모든 법전, 모든 것을이라고 외쳤고 이방원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정도전은 그리고 나는 안다. 내가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는 왕권을 강화할 것이고 신하들을 짓밟을 것이며 이 나라는 폭군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방원이 조용히 그건 선생의 추측일 뿐입니다라고 하자 정도전은 추측이 아니다. 확신이다. 나는 재상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 했고 왕은 상징일 뿐 현명한 신하들이 백성을 위해 정치하는 나라를 꿈꿨다라고 소리쳤지만 이방원이 차갑게 그 현명한 신하의 첫 번째가 선생 자신이고요라고 반문하자 정도전은 할 말을 잃었다. 이방원이 계속했고 선생, 솔직해지십시오. 선생이 원한 건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정도전의 나라였고 방석을 앞세워 선생이 모든 것을 지배하려 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정도전의 얼굴이 붉어지며 감이라고 분노했지만 이방원은 방석은 순수하다. 권력욕이 없다. 그래서 좋은 겁니까? 선생이 조종하기 편하니까라고 비웃었다. 둘의 눈빛이 부딪혔고 긴 침묵이 흘렀으며 마침내 정도전이 그래. 인정하지. 나는 방석을 통해 이 나라를 이끌려 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나쁘냐. 방원 너는 위험하다. 너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야심이 있고 너무 냉혹하다. 너 같은 자가 왕이 되면 이 나라는 피바다가 된다라고 소리쳤다. 이방원이 칼을 빼들며 선생, 이미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선생께서 시작하셨습니다라고 차갑게 말하자 정도전이 나는 나라를 위해 라고 외쳤지만 이방원이 그만하십시오. 선생은 선생 자신을 위했습니다. 나라는 핑계였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도전은 입을 다물었고 그는 알고 있었으니 이방원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으며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방원이 칼을 들어 올리며 방원, 나를 죽이면 넌 역적이 된다라고 정도전이 경고했지만 이방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으며 정도전이 마지막으로 방원, 내가 이 길을 가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방원의 손은 잠시 떨렸다가 곧 단호해졌고 후회는 살아있는 자의 몫입니다. 죽은 자는 후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뒤 칼이 내려쳤으며 조선을 설계한 천재 정도전은 자신이 만든 나라에서 자신이 경계한 왕자의 손에 죽었고 이방원은 피가 묻은 칼을 내려다보며 남은 심효생,
장지화를 잡아라고 명령했으며 그날 새벽 정도 전에 측근들이 모두 죽었고 조선의 설계 그룹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같은 시각 궁궐 안세자궁에서는 10살 방석이 악몽에서 깨어났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유모가 황급히 달려와 저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방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유모, 칼이 보였어요. 많은 칼이. 그리고 5째 형님이 우셨어요. 라고 대답했고 유모가 방석을 안으며 그저 꿈일 뿐입니다. 저하라고 달랬지만 바로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으악! 적이다. 적습이다. 라는 외침과 함께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유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문을 열자 궁녀 하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더니 도망가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고 유모가 급히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으니 무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세자를 잡아라. 는 외침과 함께 무사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유모가 물러가라. 여기는 세자 저하의 처소다라고 소리쳤지만 무사 하나가 유모를 거칠게 밀쳤으며 유모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고 방석은 혼자 남았다. 10살 아이 겁에 질린 얼굴, 무사들이 방석을 끌고 밖으로 나왔고 방석은 울부짖으며 살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밖에는 갑옷을 입은 이방원이 말 위에 앉아 있었다. 방석은 이방원을 보고 형님, 이라고 소리쳤고 이방원은 천천히 말에서 내려 방석에게 다가갔으며 방석이 이방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형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울부짖었다. 이방원은 방석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아들 이양의 모습이 겹쳐 보였으며 방석아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고 방석이 울먹이며 형님, 저는 세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마마와 정 선생님께서 그러라고 해서 저는 그냥 형님들이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이방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고 방석아, 형님을 원망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말하자 방석이 싫어요. 저 죽기 싫어요. 저는 아직 10살이에요, 형님. 이라고 소리쳤지만 이방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뒤를 돌아서며 이숙번. 끝내라. 고통 없이. 단번에. 라고 명령했다. 이숙번이 칼을 빼들었고 방석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으며 형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형님. 이라고 마지막으로 외쳤지만 이방원은 걸어갔고 방석의 외침에서 멀어지려 했으나 그 목소리는 그의 등을 따라왔다. 형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형님. 이라는 절규 뒤에 짧은 비명이 들렸고 칼이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침묵만이 남았으며 이방원은 멈춰 섰고 그의 온몸이 떨렸으나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조영무가 조심스럽게 대감 끝났습니다라고 보고했고 이방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번대군도 끝냈느냐라고 물었으며 예, 대감 방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고 이방원은 천천히 돌아서서 방석의 시신을 보았다. 작은 몸뚱이가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가 흘러 바닥을 적시고 있었으며 이방원은 무릎을 꿇고 방석의 시신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방석의 눈을 감겨주었고 방석아, 형님을 용서해다오. 형님은 살고 싶었을 뿐이고 형님의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이방원은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으며 부디 저승에서는 평안하게 그리고 다음 생에는 왕족으로 태어나지 말아라고 중얼거렸지만 곧 일어서서 눈물을 닦고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쓰며
시신을 정중히 수습하라.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를 것이다라고 명령했고 말에 올라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으니 아버지 이성계를 만나는 것이었으며 아들을 죽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었고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태양이 아니라 피의 색깔 같았다. 태조 이성계의 침전에 신하가 뛰어들어왔고 전하, 큰일입니다. 라고 외치며 무릎을 꿇었으며 이성계가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해보거라라고 다급하게 물었지만 신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이방원 대군께서 정도전 선생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며 말을 잇지 못했고 이성계가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냐 어서 말하라 고 소리쳤다. 세자 저하와 방번 대군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에 이성계의 세상이 무너졌고 그는 마치 천둥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얼어붙었으며 무슨 소리냐? 방번이가 돌아가셨다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신하의 창백한 얼굴이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성계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아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방석이는 겨우 10살밖에 안 됐는데. 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바로 그때 궁궐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이방원이 돌아오는 소리였다. 이성계가 벌떡 일어나 방원이를 당장 잡아들여라. 지금 즉시 그 역적놈을 내 앞에 끌고 오라. 고 소리쳤지만 신하들은 움직이지 않았으니 이미 궁궐의 모든 곳이 이방원의 무사들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이었고 이성계는 신하들의 반응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으며 이미 끝났구나. 모든 것이 라고 중얼거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갑옷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찬 이방원이 들어왔으며 그의 갑옷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했으며 이방원은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냉혹함이 남아 있었다. 아버마마, 소자방원, 아버마마를 뵙습니다라고 이방원이 말하자 이성계가 내 놈이 방석이를 죽였느냐? 내 동생을 겨우 10살밖에 안 된 어린 동생을 내 손으로 죽였단 말이냐? 라고 소리치며 이방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방원은 피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주먹을 그대로 맞았으며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내가 어떻게 내 동생을 10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이성계의 외침이 침전을 가득 메웠다. 이성계의 주먹에서 점점 힘이 빠졌고 그는 더 이상 때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며 마침내 그는 이방원 앞에 주저앉아 방서가 내 아들,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라고 울기 시작했고 위대한 무장이자 왕이었던 그도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방원도 눈물을 흘렸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마마, 소자가 아뢰겠습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정도전이 우리 형제들을 모두 제거하려 했습니다. 사병을 혁파한 뒤 요동정벌을 명분으로 우리를 전쟁터에 보내주기려 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성계가 닥쳐라. 내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역겹다. 내 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방원은 계속 말했고 아버마마는 모르셨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도전은 아버마마를 왕으로 앉혔지만 진짜 권력은 자신이 쥐려 했고 방석이를 세자로 만든 것도 어린 왕을 앞세워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으며 이성계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방석이는 죄가 없었다.
겨우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라고 이성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이방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범마마, 방석이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석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복수의 명분이 되었을 것이고 정도전의 잔당들이 방석이를 옥립해 소자를 치려했을 것이며 그때는 소자만 죽는 게 아니라 소자의 아들 향이도 소자의 가족도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성계가 고개를 들어 이방원을 바라보며 그래서 내 동생을 죽였단 말이냐? 내 목숨과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10살짜리 동생을 죽였단 말이냐? 라고 물었고 이방원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으며 긴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이성계가 천천히 일어나 나는 이제 왕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왕이냐? 그렇다면 가져가거라. 라고 모든 것을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방원이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아범마마. 정종 형님께서 즉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이성계가 비웃으며 그래. 내가 뒤에서 조종하겠다는 거로구나. 꼭 정도전처럼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정도전과 똑같은 짓을 하려는 거로구나. 라고 말했고 이방원은 부인하지 않았으며 이성계가 천천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서서 좋다. 내 뜻대로 하거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왕도 아버지도 아니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으며 이방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남아 아범마마 라고 공허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고 그날 태조 이성계는 정치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것을 목격한 아버지는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었고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1398년 8월 27일 왕자의 난이 끝났고 궁궐 안팎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으며 정도전과 그의 측근들 세자 방석과 방번 조선 건국 6년 만에 건국 공신들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에 떨었으며 이방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다. 이방원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고 갑옷을 벗었으며 피가 묻어 있었고 아내 민씨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대감이라고 부르자 이방원은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았고 민씨가 다가와 남편을 안았으며 대감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이방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방석이를 죽였소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내 손으로 동생을 이라며 이방원이 손을 보았으며 피가 묻어 있었고 동생의 피였으며 나는 괴물이 되었소라고 중얼거리자 민씨가 대감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위로했지만 이방원은 아니요. 내 잘못이요. 형제를 죽이는 괴물이라고 대답했다. 민씨가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대감께서는 우리 향이를 지키셨습니다라고 말하자 이방원이 고개를 들며 향이 라고 중얼거렸고 그때 문이 열리며 10살 이양이 들어왔으며 아범마마 라고 부르며 아버지에게 뛰어와 안겼다. 이방원은 아들을 꼭 안았고 향아 라고 불렀으며 아범마마 왜 우세요라고 향이 물었지만 이방원은 아니다. 아버지는 안 운다라고 대답했으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이방원은 아들을 보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방석이를 죽였다.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며칠 후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내놓았고 형 이방과가 정종으로 즉위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 진짜 권력은 이방원에게 있다는 것을 조정. 회의에서 신하들이 이방원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으며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형제를 죽인 사람,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이방원은 그 시선들을 받으며 좋다, 두려워하라,
두려움이 나를 지킬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밤이 되면 악몽을 꾸었고 방석이 나타나 형님, 왜 저를 죽였어요? 라고 물었으며 이방원은 대답하지 못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어느 날 밤 신복 조영무가 찾아와 대감, 정도전의 잔당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고 이방원이 모두 찾아서 제거하라. 단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자 조영무가 예, 대감이라고 대답했으며 그날 밤 또다시 피가 흘렀고 정도전과 연관된 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으며 이방원은 철저했고 냉혹했으며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1400년 정종이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겼고 이방원이 마침내 태종이 되었으며 즉위식 날 이방원은 왕관을 쓰고 옥자에 앉았고 신하들이 절하며 성상전하, 만만세를 외쳤지만 이방원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으니 형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방석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태종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사병을 혁파했으며 호패법을 실시했고 육조직계제를 확립했으며 조선 500년 체제의 기틀을 다졌지만 그 모든 업적도 그의 마음속 죄책감을 지울 수는 없었고 그는 밤마다 방석의 얼굴을 떠올렸으며 용서해다오, 방석아라고 중얼거렸지만 죽은 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종은 폭군이 아니었고 오히려 현명한 군주였으며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신하들의 부패를 막았으며 왕권을 강화하되 독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두려워했고 형제를 죽인 왕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으며 태종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왕이 되었지만 인간으로서는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태종은 거울을 보았고 거울 속에는 왕관을 쓴 남자가 있었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영혼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고 나는 승리했다. 왕이 되었다. 권력을 얻었다라고 중얼거렸지만 하지만 무엇을 잃었는가? 동생들,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영혼이라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으며 태종 이방원은 조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왕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왕이기도 했고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으며 왕자에 앉았지만 그 왕자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피는 결코 마르지 않았으며 1398년 8월 26일 그날 죽은 것은 방석과 방법만이 아니었고 인간 이방원도 함께 죽었으며 그 자리에 왕 태종이 태어났지만 태종 역시 평생 인간 이방원의 망령에 시달렸다. 1422년 태종 이방원의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침상에 누운 그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으며 한때 조선을 호령하던 강력한 군주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고 그의 곁에는 아들 세종이 앉아 있었으며 아범아마 괜찮으십니까?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종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고 세종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으며 충령아, 너는 좋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세종이 아범아마 덕분입니다. 아범아마께서 다져놓으신 기반 위에서 제가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태종은 쓸쓸하게 웃었다. 기반이라. 그래, 나는 기반을 다졌지. 하지만 그 기반은 피로 다져진 것이었다라고 중얼거렸고 세종이 아범아마 라고 불렀지만 태종은 계속 말했으며 충령아, 너는 알고 있느냐? 내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라고 물었고 세종은 침묵했으니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이 천천히 말했고 나는 내 동생들을 죽였다. 10살짜리 방석이를 아무 죄도 없는 방번을 내 손으로 죽였다라고 고백했으며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날 이후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다.
매일 밤 방석이가 나타나 묻는다. 형님, 왜 저를 죽였어요? 라고. 라며 목소리가 떨렸다. 세종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아버마마께서는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라고 위로했지만 태종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고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며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를 성군이라 부를 것이다. 조선의 기틀을 다진 왕 세종의 아버지.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괴물이라는 것을이라고 태종이 말했고 세종이 아버마마는 괴물이 아니십니다라고 항변했지만 태종은 아니다. 충령아, 나는 괴물이다. 형제를 죽인 괴물, 권력을 위해 인간성을 버린 괴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태종의 숨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고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방서가 방번아, 형님을 용서해다오. 라고 중얼거렸으며 그것은 그가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이었고 이제야 입 밖으로 나온 참회였으며 나는 왕이 되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동생들도 아버지의 사랑도 내 영혼도 라고 말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1422년 5월 10일 태종 이방원이 죽었고 조선은 위대한 왕을 잃었으며 신하들은 곡했고 백성들은 슬퍼했지만 정작 태종 자신은 마지막까지 고통받았으며 그는 왕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인간으로서는 실패했고 권력을 얻었지만 평화를 얻지 못했으며 왕좌에 앉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역사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고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여 조선의 기틀을 다진 성군이며 세종대왕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태종의 업적 덕분이다라고 기록했지만 그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은 태종은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이었고 승리한 자의 기록이 역사가 되었지만 패배한 자들의 피는 그 기록 아래 흐르고 있었다. 1398년 8월 26일 그날은 조선 역사의 전환점이었고 왕권이 확립되는 순간이었으며 신권에서 왕권으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의 시작이었고 권력을 위해 인간성을 버리는 순간이었으며 승리와 패배, 영광과 저주가 공존하는 역설의 순간이었다. 이방원은 승자였지만 동시에 패자였고 왕이 되었지만 인간이기를 포기했으며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고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만 그가 죽인 사람들도 함께 기억하며 태종 이방원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니 조선을 완성한 위대한 왕이자 형제를 죽인 냉혹한 권력자였으며 그 모순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고 영원히 역사 속에 남았다. 피로 쓴 역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1398년 그날 흘린 피는 아직도 마르지 않았으며 왕관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그 무게를 견딘 자는 왕이 되었지만 인간이기를 멈췄으며 이것이 권력의 대가였고 이것이 이방원이 치른 값이었으며 이것이 조선이 지불한 피의 대가였고 역사는 승자가 쓰지만 그 잉크는 패자의 피로 만들어졌으며 태종 이방원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평생 고통받았으며 죽는 순간까지 용서받지 못했고 그것이 그의 저주였으며 그것이 피로 세운 왕좌의 진실이었다.